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적금을 깨고 모아둔 예금을 털고 심지어 카드값을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몰리면서도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익이 나면 2배, 3배로 불어나는 대신 하락하면 그만큼 더 빠르게 무너지는 레버리지 ETF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2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현실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으로 단기간에 꽤 큰 수익을 올렸고 그 경험은 강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그 생각 하나로 더 큰 금액을 더 높은 배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계좌는 빠르게 무너졌고 결국 몇 달 사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번 맛본 수익의 기억이 그를 계속 시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30대 사이에서는 너무나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욕심 많은 개인들의 무모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가 이들을 여기까지 몰아붙인 걸까요?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더 빠른 방법을 찾고 더 큰 수익을 꿈꾸며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지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은 과연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는 길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를 빠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오르면 수익이 2배, 3배로 불어나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숫자를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25%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평균 33%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시기인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핵심은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 상품은 장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변동을 기준으로 2배, 3배를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상승할 때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하루에 10% 하락해서 9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플러스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대로 100만 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99만 원입니다. 이미 1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에 의한 손실, 즉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이 구조는 레버리지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에서 2배,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방향성이 불분명할수록 계좌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이 명확할 때,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는 상승 구간에서는 늦게 들어가고 하락 구간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레버리지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 전략용 도구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이를 장기 투자로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투자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20대, 30대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가혹합니다. 지금 2030세대에게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집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몇 년 사이 집값은 몇 배로 뛰었고 월급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월급만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뒤처진다는 불안감만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 간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부동산 상승의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키웠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그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2030이 나는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다가 결국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빠르게 올라갈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레버리지 ETF, 고위험 투자,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들. 겉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2030이 하는 선택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구조 속에서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 위에서만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국 증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처음 이 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증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흐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스피는 2.0에서 3.0 사이를 오가며 사실상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의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S&P500 지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오른 것이 아니라 수배 이상 상승하며 자산을 크게 불려왔습니다. 결국 같은 시간 동안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한국 시장은 오랫동안 총수 중심의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주주보다 오너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았고 쪼개기 상장이나 불리한 합병, 낮은 배당 정책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투자하는데 그 구조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은 주주 중심 문화가 훨씬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투자자에게 환원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규제를 통해 신뢰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S&P500 지수는 고정된 기업 목록이 아니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빠르게 제외되고 새로운 성장 기업이 계속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지수 자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화하며 장기적인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며 더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 특히 S&P500 같은 지수형 ETF로 이동하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투자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 자산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S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형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산들은 개별 기업의 성공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반영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지수에서 빠지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핵심은 결국 이 성장 자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만 실제로 투자 지속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 ETF나 커버드콜 전략 ETF는 매달 혹은 분기마다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현금을 다시 투자에 활용하면 복리 효과를 더욱 가속할 수 있습니다. 즉, 성장 자산이 속도를 담당한다면 현금 흐름 자산은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혹은 대기자금입니다. 보통 전체 자산의 약 20% 정도를 이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돈을 시장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그 하락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떨어질수록 더 좋은 가격에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구조가 완성됩니다. 성장 자산이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현금 흐름 자산이 변동성을 완화하며 대기 자금이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를 갖추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율보다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 비중을 더 높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축 중 하나라도 빠지면 포트폴리오는 쉽게 무너집니다. 성장만 있으면 하락장에서 버티기 어렵고 안정만 있으면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 구조의 게임입니다.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수익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같은 투자, 같은 수익률인데도 계좌 하나 차이로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 계좌, 혹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세금을 덜 걷어주는 대신 투자하라고 만들어준 통장. 이 계좌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SA에는 일반 계좌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강력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는 약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이 나면 2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일반 계좌라면 여기서 15.4% 세금이 붙어서 약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이 200만 원 전부가 그대로 내 돈입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낮은 세율 분리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는 15.4%지만 ISA에서는 약 9.9%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서 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약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79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7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투자 결과인데도 계좌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A 투자에서 500만 원을 잃고 B 투자에서 500만 원을 벌었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B에서 번 500만 원에 대해 그대로 부과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손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다릅니다. 손실과 이익을 먼저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손실, 700만 원 이익이면 실제 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게다가 이 금액이 비과세 한도 아니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ISA는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 1, 2% 차이에 집착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ISA의 진짜 힘은 장기 투자에서 폭발합니다. 매년 세금을 조금씩 덜 내는 것이 쌓이고 그 돈이 다시 재투자되면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ISA는 그 남기는 돈을 극대화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ISA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ISA와 연금저축 또는 IRP를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고수의 영역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ISA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ISA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는 계좌입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하면서 비과세, 낮은 세율, 손익통산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해지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ISA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ISA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가 비교적 중기 투자라면 연금저축은 장기 투자, 즉 노후를 위한 계좌입니다. 대신 그만큼 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일정 금액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6.5% 수준의 환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ISA에 3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서 30만 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면 약 50만 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순히 계좌를 옮겼을 뿐인데 현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ISA 단계에서는 비과세와 낮은 세율로 세금을 최소화하고 연금 저축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은 세금을 덜 내고 한 번은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투자자와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전략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SA 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합니다. 두 번째, 3년이 지나면 ISA를 해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그 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네 번째, 나머지 자금은 다시 ISA를 새로 개설해서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흔히 ISA 풍차 돌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리셋하면서 동시에 연금저축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설계하는 투자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전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전에는 자유롭게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ISA는 중기자금, 연금저축은 장기자금으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구조와 세금의 게임이다. ISA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지만 여기에 연금저축까지 연결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레벨의 투자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는 구조로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30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앞으로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단기적인 하락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안정성보다 성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SP500 ETF와 나스닥 100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적합합니다. SP500이 전체 시장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면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높은 성장성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면 변동성은 감소하되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은 40대입니다. 이 시기는 자산을 본격적으로 불려야 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도 조금씩 관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투자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무조건 공격적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안정의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SP500과 나스닥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일부를 배당 ETF 같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조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게 만들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40대의 핵심은 계속 성장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 투자 전략의 중심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벌 것인가 보다 얼마나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큰 손실은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SP500 같은 안정적인 지수와 함께 배당 ETF 비중을 늘리고 일부는 채권 ETF로 배분하여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채권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투자 목적은 명확해집니다. 더 이상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성장보다 현금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배당 ETF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채권을 통해 원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일부 SP500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30대는 성장, 40대는 균형, 50대는 보호, 60대는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소득, 자산 규모,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오래 유지하는 것.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정보를 찾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수익이 나다가 다시 사라지고 결국 계좌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손실로 끝납니다.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투자입니다. 요즘 뭐가 뜨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AI, 반도체, 2차전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키워드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특징은 항상 같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이후라는 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는 상승의 초입이 아니라 고점 근처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흐름이 꺾이면 가장 먼저 손실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ETF를 사면 분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P500, 나스닥, 반도체 ETF를 나눠 담으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성 종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위 비중 기업이 대부분 겹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모든 ETF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 개의 바구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핫한 ETF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히 테마형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메타버스, AI, 로봇, 우주산업 이런 ETF들은 항상 가장 주목받는 시점에 출시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시점은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테마 ETF는 출시 이후 몇 년간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화려한 스토리에 끌려 들어갔다가 결국 고점에 물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무시하는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상품을 단기 자금으로 투자하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개월 뒤 써야 할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SP500 ETF에 넣는 경우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해서 단기에서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손실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과 투자 기간의 일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해지 H 선택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 변동이 무섭다는 이유로 H가 붙은 환해지형 ETF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자산에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환노출형 ETF는 환율 상승 효과까지 함께 가져갑니다. 반면 환해지형은 이 수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남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고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도 정보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멘탈, 즉 심리입니다. 같은 시장, 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자산을 크게 늘리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탈락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버티는 힘입니다. 먼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목표로는 절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4% 룰입니다. 이 법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1년 생활비 제르 25 필요한 자산, 예를 들어 은퇴 후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5를 곱하면 약 9억 원이 됩니다. 즉 9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매년 4%씩 인출하면서도 자산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월 500만 원을 쓴다면 필요한 자산은 약 15억 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표가 숫자로 바뀌는 순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알면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고 수익률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생기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목표까지 가는 길은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MDD, 최대 낙폭입니다. 쉽게 말해 내 자산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SP500은 고점 대비 약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계좌에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대가 찍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 돈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하락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의 멘탈을 무너뜨립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 시장 붕괴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계좌를 볼 때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괜찮다, 장기 투자니까 버티자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그 직후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SP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약 10% 수준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실제 평균 수익률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승장은 짧고 강하게 오고 그 시기를 놓치면 전체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상당 부분은 하락 직후에 발생합니다. 즉,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을 버틴 사람만이 그 수익을 가져갑니다. 결국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있느냐의 게임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SP500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수가 10%의 평균 수익률을 주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30%, 50%의 폭락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익은 항상 변동성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믿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끝까지 버틴 사람의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레버리지나 트렌드를 쫓지만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자산을 만듭니다.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세금 구조와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는 수익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함이, 감정보다 원칙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고 봅니다.